우편함에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와주세요 한 줄이 저를 한 번에 흔들어 놨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교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하던 시간이 전부 들킬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던 말이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현관등을 켜두었습니다.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려고요. 그날 아침도 저는 혼자 눈을 떴습니다. 이른을 넘기고 나니 잠은 얕아지고 집은 넓어졌어요.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예전보다 하얘 보였던 건 제 마음이 비어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전함이었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찻잔 하나만 꺼냈습니다. 두 개를 꺼내던 손버릇은 오래전에 끊겼고 달력은 날짜만 넘겨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전화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익숙해진 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던 시절엔 집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밥상에서 젓가락 소리가 부딪히고 누가 먼저 웃느냐로 하루가 시작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다 컸으니 각자 살겠지라는 말로 제 외로움을 덮었습니다. 서운함이었어요. 점심 무렵 관리비 고지서가 왔을 시간이라 현관을 나섰습니다. 우편함 뚜껑이 철컥 열렸습니다. 종이 뭉치 사이에 색이 다른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고 저는 괜히 눈살부터 찌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이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순간 반사적으로 봉투를 외투 안쪽으로 숨기듯 끼워 넣었어요. 남한테 들킬 일도 아닌데 괜히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라는 세 글자가 제 숨을 잠깐 멈추게 했어요. 누가 장난을 쳤나 싶다가도 그 글씨가 너무 진심이라 손끝이 굳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조심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 풀로 붙인 작은 초대장과 크레파스로 그린 사람 셋이 들어 있었어요. 가운데 인물은 모자를 썼는데 제 모습과 이상하게 닮아 있더군요.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와주세요. 종이를 접었다 펴는 사이에 제 숨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초대장을 뒤집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학교 강당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입안이 바싹 말라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거기 못 간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손주잖아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기대를 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저는 기대부터 눌러버렸습니다. 옷장을 열어 오래된 정장을 꺼냈습니다. 옷감에서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고 단추는 제 배를 모른 척하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늙은 얼굴이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 저는 다시 옷장을 닫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오래전 그 자리인데 웃는 얼굴들만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 속 아내의 눈매가 잠깐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눈을 마주치면 제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문득 몇 해 전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반찬통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안에서 인기척만 죽였어요. 문 밖에서 조용히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손 내미는지로 사랑을 재던 제 꼴이 떠올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나를 반길까 같은 생각이 목을 잡고 늘어졌어요. 저는 결국 통화 기록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 맨 위에 넣었습니다. 냉장고가 낮게 웅웅 울었습니다. 초대장에 찍힌 시간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초대장을 서랍에 넣고 나서도 제 눈앞엔 자꾸 옛날 운동장이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교복도 제대로 못 입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저는 바쁘다는 말로도 행복을 다 설명 못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 살았습니다. 부엌 바닥은 늘 차가웠고 아내는 그 위에 양말을 두 겹이나 신고도 씩씩했어요.
저는 퇴근길에 계란 한 판을 들고 올라가며 오늘은 아이들이 뭘 먹고 싶어 할지 먼저 떠올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이들 발소리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연탄 난로가 툭 하고 숨을 뱉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집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도가 되는 느낌이었죠. 큰아이는 제 가방을 낚아채며 방으로 끌고 갔고 둘째는 제 신발을 가지런히 돌려놨습니다. 아내는 밥상 옆에서 손을 털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있는 쪽으로 저절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가 어깨에 힘을 풀어줬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일 같은 문장을 되풀이했어요. 이 사람 덕에 산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고마움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우산을 서로 빼앗다가도 결국 셋이 한 우산에 붙어 섰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젖은 신발을 말리며 저 작은 등들이 평생 제 곁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생선가게 앞에서 비늘이 번쩍이고 떡집에서 김이 올라왔죠. 아이들이 옆구리를 찌르며 웃을 때마다 저는 세상이 아직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평온한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린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팔을 뻗으면 저는 넥타이도 못 풀고 그대로 바닥에 누웠어요. 그 순간만큼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다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손 잡아줘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옳다고 믿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끔 작은 찬송을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습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야 알겠더군요.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두던 조용한 끈이었습니다. 운동의 날은 더 특별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학부모님 소리가 지지직 섞여 나왔고 저는 괜히 목에 힘을 주고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 쪽을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리면 제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아빠, 우리 사진 찍어요. 아이 손에 끌려 서둘러 줄을 맞췄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옆에 서서 조용히 손가락으로 머리칼을 정리해줬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평범해서 더 소중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면 우리는 분식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아내가 뜨끈한 어묵 국물을 아이들 앞에 먼저 밀어놓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날이 오래 갈 것이라 믿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숙제하던 식탁에 제가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가르치진 못했지만 연필 깎아주는 일만큼은 끝까지 했어요. 작은 손이 제 손등을 툭 치면 하루의 피로가 기분 좋게 무너졌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가족이 멀어진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초대장은 옛날 사진 한 장처럼 제 앞에 불쑥 놓여 버렸습니다. 그때와 다른 건 이번엔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마음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아내가 처음 아프다고 했던 날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저는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다만 밤마다 기침이 길어지고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이 자꾸 멈추던 모습은 선명했어요. 저는 괜찮겠지라는 말로 버텼습니다. 불안이었어요. 병원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쥔 손이 축축해졌고 저는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멀리서 삑삑 울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차트를 보여주며 말을 골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단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아내가 제 손등을 살짝 누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짧은 위로에 제가 더 흔들렸습니다. 입원하고 나서는 시간이 병원 안에서만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으로 길게 들어왔고 저는 의자에서 등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들고 와도 저는 바쁘면 가라는 말부터 했습니까? 아내는 숨이 찰 때마다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줬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먼저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간절함이었어요. 그날 새벽 창문이 뿌옇게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이불을 여미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계 소리가 한번 길게 늘어졌다가 멈췄습니다. 아내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내려오는데 병원 1층 작은 예배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는 들어가지 못한 채 문손잡이만 만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이 많았는데 제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고 저는 울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못 박았어요. 아내 사진 앞에서 고개만 숙였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마지막으로 아내가 접어둔 행주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저는 그걸 내리지도 못했어요. 집이 살아있던 흔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끝나고 식탁 위에 서류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는 그 말이 의심스러워 이제 뭘 가져가자로 들렸습니다. 딸은 병원비 영수증을 펼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 이 집 정리해요. 저는 경계심이 생겨 그 말을 집을 팔자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고 저는 말을 먼저 던졌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문을 닫는 손이 너무 세게 떨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집안에 혼자 남는 연습을 했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어요. 전화가 울리면 저는 일부러 늦게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몇 번 더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다가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갔고 짧은 문자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조심스러움을 무관심이라고 번역해 버렸습니다. 지금 서랍 속 초대장을 바라보면 그날 아들의 목소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집 정리라는 말이 사실은 아버지 혼자 두지 말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 발은 아직 금요일 오후 2시를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금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달력에 괜히 동그라미를 그려놓고도 그날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동그라미 옆에 번진 잉크가 꼭 제 마음처럼 흐트러져 보였습니다.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서랍을 비우다가 아이들 어릴 적 이름표를 발견했는데 종이가 누렇게 변해도 글씨는 또렷했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내리자 종이 가루가 묻어났고 저는 괜히 손을 털었습니다. 그 작은 글씨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움 감정이 들었습니다. 머리라도 깔끔히 하면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아 동네 이발소에 들어갔습니다. 가위질이 시작되자 주인장이 거울 너머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손주 보러 가시나 보네요? 저는 목이 먼저 잠겨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질문이 싫어서가 아니라 들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입술은 단단했는데 민망한 마음은 가위질보다 더 잘게 잘렸습니다. 이발소를 나서니 오후 햇빛이 골목을 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 둘이 손을 잡고 뛰어가는데 그 뒷모습이 잠깐 제 두 아이와 겹쳐 보였어요. 저는 괜히 모자를 눌러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제 등이 스스로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내려놓았는데도 화면은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잠시 뒤 딸아이 이름이 떠오르더니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버지, 금요일 2시예요. 그 한 줄이 제 하루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들러 손이 가는 대로 과자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주 입맛이 뭘까 생각하는 순간 제가 벌써 거기 가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작은 초콜릿 한 봉지만 샀습니다.
어색한 마음에 봉투가 가벼워서 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탑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화면에 남아있던 문장은 이것이었어요. 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 보내기 버튼 앞에서 망설이는 마음에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초대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를 반쯤 찢다가 멈췄는데 찢어진 틈 사이로 아이의 크레파스 색이 더 선명해 보였어요. 내가 아직도 도망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목구멍에 걸려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오래된 정장을 걸쳤습니다. 단추를 잠그려다 배가 걸려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그 웃음이 목에서 꺾였습니다. 거울 속 노인이 가도 되겠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고 소매 끝만 괜히 매만졌습니다. 신발장 안쪽에서 닦지 않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헝겊으로 문지르자 가죽 표면이 조금 살아났는데 제 마음은 더 칙칙해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할 일인가 싶다가도 준비하지 않으면 더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제가 제 마음을 못 믿었습니다. 조금은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답답해서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작은 교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쪽 불빛이 보도블록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괜히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초대장을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바로 꺼낼 수 있게 일부러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어요. 알람 시간도 오전 11시로 맞춰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았습니다.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던 새벽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딩동 울렸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한번 딩동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도 몸이 현관 쪽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도 저는 혼자라는 쪽을 더 믿고 살았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문틈으로 제 목소리가 나갔고 저는 손잡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딸아이 목소리가 들리자 숨이 안으로만 들어갔습니다. 문만 열어줘요, 아버지. 저는 문 앞에서 발끝만 움직였고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 좀 해주세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무너질까봐 입을 닫았습니다. 비겁함이었죠. 문 너머로 딸아이 숨소리가 한참 머물다가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붙이고 서서 내가 이렇게까지 겁이 많았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몸이 굳어 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그 위에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속에 시간이 한 칸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들어와 냄비에 국을 데웠지만 저는 두 숟가락도 못 넘겼습니다. 식탁 한쪽에 아내가 쓰던 작은 그릇이 아직 남아 있었고 저는 그 그릇을 괜히 옮겨 놓았습니다. 따뜻한 게 목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 사람은 더 차가워지더군요. 다음 날 저는 동네 문구점에 들어가 연필 한 다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주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제가 늙어버린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작은 스티커 한 장과 초콜릿 한 봉지만 샀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자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정장을 다시 꺼내 입고 단추를 채우다 말고 휴대폰에 짧은 문장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보낼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저는 그냥 초대장만 지갑에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유리창 밖으로 학교 방향 표지판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꽃다발을 꼭 쥐고 있었고 저는 괜히 제 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습니다. 정류장 하나만 더 가면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제 등을 잡아당겼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잡자 손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늙어 보이자 저는 괜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손주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봤는데 막상 입술은 한 글자도 꺼내지 못하더군요.
늦었지만 왔다는 말을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학교 앞에 내리니 풍선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 웃음이 멀리서 터졌습니다. 저는 교문 바깥 그늘에 서서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발끝만 바라봤습니다. 환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거절이 두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볼까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딸아이 뒷모습만 보고도 가슴이 먼저 조여왔습니다. 끝나고 정리해요. 복도 끝에서 딸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요. 그 말이 제 가슴 한복판을 다시 찔렀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서 한 발도 못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정리해요 라는 말이 자꾸 장례식장처럼 들렸고 제 심장은 그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배어났는데 저는 그 땀을 주머니 안에서만 문질렀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내가 버림받는 장면을 먼저 상상했습니다. 체육관 문이 끼익 열리더니 아이들 웃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릴 때마다 제 어깨가 움찔했고 저는 내 숨소리까지 들킬까봐 목을 죄었습니다. 무대 위에 작은 아이가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제 쪽을 향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숨었는데도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찾아왔습니다. 그 시선이 왜 안 왔어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예요. 아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기라도 할까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발끝이 문 쪽으로 갈 때마다 마음은 더 안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복도 쪽으로 발을 돌리는 순간 누군가 제 팔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딸아이 손이 제 소매를 꼭 붙들고 있었고 저는 그 손에서조차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딸아이 눈이 젖어 있는 걸 보고도 저는 모른 척을 먼저 했습니다. 나 그냥 갈게. 제 말은 차가웠지만 목 끝은 떨렸습니다. 딸아이는 제 앞을 막고 숨을 고른 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 얘긴 안 할까요? 그 한마디가 제 속에 칼날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에 행사 안내지를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딸아이는 이미 준비한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방 정리한다는 의미였어. 안내지 한쪽에 아이가 적어놓은 문장이 보였는데 할아버지는 혼자라는 글씨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집 팔자로 번역해버린 집 정리는 사실 아내 방을 치우고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던 아이들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돈으로 착각해버린 채 몇 해를 닫고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눈가를 훔치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지키고 싶었어. 그 짧은 말에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바닥만 보았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제가 먼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늦게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제가 뱉었는데 상처는 아이들이 오래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체육관 안쪽에 할아버지 자리라고 적힌 의자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이 너무 선명해서 손으로 가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들 손에는 꽃 한 송이, 봉투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제 손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딸아이 뒤를 따라 들어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등을 찼더니 그대로 꼭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왔어. 저는 울음이 날까봐 고개만 끄덕이고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마음이 벅찼습니다. 아이 손이 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내 손 잡아도 돼 할아버지. 저는 대답 대신 손바닥으로 아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제 옆에 앉아 말끝을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아들의 어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손이 제 손가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체온이 빠져나갈까봐 저는 손바닥에 힘을 줬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아들의 어깨가 사람들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말라 있었고 눈밑이 깊어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다기보다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스피커가 지지직 울리고 박수가 터질 때 저는 숨을 고를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아들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반가움도 원망도 아닌 먼지 쌓인 말 같았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딸아이가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빈 교실 쪽으로 눈짓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셋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이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심히 걸었습니다. 교실 문을 닫자 형광등 빛이 벽을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책상 위엔 종이별이 흩어져 있었고 분필 가루 냄새가 목에 걸렸어요. 저는 그 냄새가 아내의 병원 냄새와 겹쳐져서 눈을 감았습니다. 딸아이는 가방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 번 접힌 자국이 있었고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글씨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낯익음이었어요. 딸아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첩에 있던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저는 종이를 펴지 못한 채 한참을 쥐고만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쓰던 기도 수첩 한 장이었습니다. 억지로 끌지 말고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끝에는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가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이들의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글씨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아내의 획은 늘 반듯했는데 그날의 글씨는 조금 흔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흔들림이 아내의 숨소리처럼 느껴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움이었어요. 아들은 제 맞은편에 앉았지만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 정리라는 말 하나로 우리가 몇 해를 잃었는지 숫자처럼 세워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 대신 사실을 꺼냈습니다. 나도 너무 겁이 났단다. 말이 나오자마자 제 목이 잠겼습니다. 겁을 핑계 삼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였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손바닥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나도 정말 무서웠어. 그 말이 끝나자 교실이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우리 셋을 같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딸아이는 종이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반찬만 두고 와도 돼. 문이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열려 있을 거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놓인 국 봉투가 그저 남은 정이라 생각했던 제 해석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제 무릎을 톡 치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셋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제 얼굴은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또 도망칠 준비를 하려다 아내 글씨의 마지막 줄이 다시 눈앞에 번졌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아들이 문을 열어두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 발을 떼면서도 마음속에서 먹먹하게 아직 끝나지 않은 말이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교실 문을 나서자 복도 형광등이 제 얼굴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그 빛이 부끄러워 모자를 더 눌렀었고 아들은 제 옆을 비켜 걸었습니다. 가까운데도 멀게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체육관 바닥에 아이들 운동화가 타닥타닥 울렸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서 또 숨고 싶었는데 손주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저를 끌고 가는 힘이었습니다. 손주가 무대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진 찍어요, 같이. 저는 그래라는 말이 목에서 한 번 걸렸다가 겨우 나왔고 얼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옆을 정리하듯 살짝 당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버지.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도 등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 같아서 더 초라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아들은 카메라 쪽을 보지 못하고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꼭 예전의 제 같아서 눈을 마주치기보다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 건넨 사과가 너무 늦어 더 아팠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초콜릿 봉투를 꺼내 손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등을 톡 치며 웃을 때 제 속의 얼음이 아주 조금 녹았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시선을 맞췄습니다. 오늘 집에 들려도 된다. 제가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제 마음이 제 말을 믿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용기였어요. 아들은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는 괜찮아요. 아버지라고 짧게 말했는데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려서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허락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허락한 사람 같았습니다. 집 문을 여는 손이 떨려 열쇠가 한번 헛돌았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가족을 보며 집이 좁다는 핑계를 대고 창문부터 열었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 바람을 들이고 싶었습니다. 오래 닫아둔 공기가 빠져나가자 집이 조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후련함이었어요. 부엌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꺼내려다 저는 무심코 2개를 꺼냈습니다. 그걸 다시 하나로 줄일까 망설였지만 딸아이가 말없이 다른 찻잔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데도 그 침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손주가 학교에서 만든 종이별을 펼쳐놓고 깔깔 웃었습니다. 아들은 그 웃음소리에 잠깐 눈을 감았다가 제가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괜히 국자를 만지작거렸고 우리는 말보다 숨으로 먼저 화해를 연습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내 이야기를 꺼낼 듯 하다가 끝내 종이 한 장만 제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거기엔 그 문장이 다시 적혀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지 말고 기다려줘.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아내가 말하던 하나님은 문제를 빨리 푸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찻잔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나도라는 말을 삼키고 대신 고개를 깊게 끄덕였는데 그게 제 평생의 말버릇이라 더 미안했습니다. 해가 기울자 딸아이는 아이들 옷깃을 여몄습니다. 손주는 현관 앞에서 제 손가락을 다시 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또 올게요, 할아버지. 저는 목이 먼저 잠겨서 대답 대신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딸아이가 눈치를 보며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아들은 끝내 제 눈을 오래 못 보고 대신 제 구두 끝만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면 또 몇 년을 잃을 것 같아서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애들아. 말이 나가자마자 가슴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딩하고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바로 잠그지 못하고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닫히는 소리가 저를 버리는 소리 같았는데 그날은 제가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찻잔이 2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식어가고 하나는 아직 미지근했는데 그 온기가 제 손바닥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달력을 꺼내 금요일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현관으로 다시 가서 슬리퍼를 한 켤레 더 꺼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불은 다 끄면서도 현관등만은 켜두었습니다. 누가 오겠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먼저 화나게 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아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화해를 만들지 않고 억지로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사람의 발걸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너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